푸조 마크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약간 야옹 뭐 이런 친구. 예. 택시 영화 보시면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디젤 엔진에 관련해서는 DPF를 세계에서 최초로 굉장히 획기적이에요. 비율이 맞진 않아요.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너 거기서 술 먹었냐? 맞아요, 맞아. 단점은 패밀리카로 생각을 할 때 그 수리비 또한 비싼 편인가요? Life. 형님들 안녕하세요, 황기사입니다. 영화 택시에 아주 강렬하게 등장했었던 프랑스의 중형 세단, 바로 푸조 407입니다. 유니크한 디자인과 희소성을 바탕으로 푸조 407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제 구독자분이자 푸조 407 차주분을 만나러 경기도 고양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푸조 407 차주를 담당하고 있는 임성배라고 합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 차는 프랑스의 푸조사에서 나왔던 407 차량인데요. 08년식 디젤 2.0 모델이고요. 그리고 HDI라고 붙어져 있는 모델이에요. 407 차종에서 해치백이나 쿠페 그리고 SW 외건 모델이 있는데 지금 아마 대부분 중고로 몰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70-80% 정도가 2.0 디젤 모델을 운행을 하고 계시고요. 차주님 근데 이 푸조 마크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마크가 사자 마크죠. 포효하는 사자를 형상화한 모양인데 이게 고양이로 알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약간 야옹 뭐 이런 친구. 네. 사자거든요. 멋있어요. 네. 최근에도 엠블럼이 좀 바뀌었어요. 신형이 나오면서 굉장히 엠블럼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차를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중고로 구매하신 건가요? 이 차는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그 당시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시나요? 2018년도 3월 말에 차를 구매를 했고요. 차량 가격은 990만 원이었어요. 연식에 비해서는 사실 차 가격이 좀 있는 편인데 키로수가 굉장히 짧은 차량이었어요. 이 차량의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당시 구매했을 때가 36,600km대 차량이라서 현재 74,654km 찍었네요.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제가 차량은 이 차가 첫 차고요. 제가 사실 당시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어요. CBR 250 그거 타고 있던 와중에 이 차를 같이 구매를 하게 됐고요. 푸조 407을 구매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그때 당시 1,000만 원 미만의 차를 계속 알아보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이 차가 올라온 거예요. 키로수도 짧고 가격대 1,000만 원 미만이라서 보는데 너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동시 구매를 고민했던 차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우선은 뭐 1,000만 원 미만의 가격대에서 저는 연비가 좋은 차량을 위주로 제가 고민을 했었는데 제 주변에 당시 SM3 중고를 연비 때문에 구매를 했던 지인들이 많았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SM3를 고민을 한 적이 있긴 했는데 외관에서 도저히 디테가 용납이 안 된다. 이거 디테일은 내가 도저히 안 된다. 도저히 네. 안 되겠다. 네. 그래서 SM3는 탈락을 하고 이 차가 공인 연비도 그렇고 유지비도 조금 더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407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푸조 407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높은 연비. 제가 사실 거의 시내 주행 위주로 차를 타요. 한 11에서 한 12 정도가 나오는 것 같고요. 고속 주행을 들어가게 되면 18 이상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디젤 엔진에 관련해서는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유럽에서 환경 규제 때문에 유로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런 걸 높일 때마다 가장 먼저 통과하는 차량이 푸조로 알고 있거든요. 폭스바겐이 그 기술이 안 돼서 그때 디젤 게이트 조작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푸조가 굉장히 디젤 연료 엔진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차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승용 디젤에서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푸조가. DPF를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한 회사가 푸조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세 가지도 돼요? 세 가지, 네. 5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네. 이 차가 국내에서 최초로 수입이 된 디젤 차량으로 알고 있어요. 최초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많네요. 그런 면에서 이 차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점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지만은 디자인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획기적이에요. 사실 2008년에 나왔다는 걸 감안을 하면은 밀리지 않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면부가 굉장히 길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미러가 되게 커 보이거든요. 앞에 오버행이 보통 중형차는 한 0.8m 정도인데 이 친구는 1m예요. 굉장히 그냥 달려나가고 싶은 욕구가 네. 뛰어난 녀석이에요. 그래서 운전자 입장에선 사실 운전하는 재미가 정말 있어요. 뒷면 디자인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예쁜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비율이 맞지는 않아요. 엉덩이가 좀 짧고 약간 토끼 엉덩이 같은, 사실 균형이 되게 안 맞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제조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아닌가. 참 재밌는 게 이 차가 2010년에 단종이 되었어요. 택시라는 영화가 4편, 5편에 407 차량이 주인공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택시 영화 5가 2018년에 나왔거든요. 그때도 이 407 차량이 주인공 차량으로 등장을 해요. 5가 2018년에 개봉했는데 2010년에 단종된 푸조 407을 그대로. 사실 영화에서는 어느 정도 차가 튜닝을 하고 나온 상태라서 좀 다르긴 한데, 그만큼 이제 기본적인 어떤 디자인에 있어서 혁신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 영화 보시면 흰색 푸조 차량이 미친 듯이 질주하는 네, 맞아요. 그걸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자동차 유튜버를 꿈꿔왔어요. 그러시구나. 네. 차주는 그리고 희소성은 장점이 아닌가요? 맞아요. 제가 사실 이 차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 이유가 차량이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어딜 가도 흔하게 볼 수 없는 차량이고, 누가 봐도 이거는 이 사람의 차다. 그 부분은 참 장점인데 또 그런 장점이 단점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를 아는 사람이 제 차가 가는 걸 보면은 저한테 연락이 와요. 너 거기서 술 먹었냐? 맞아요, 맞아. 지나가면 다 알아봐요. 이 차 타고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법규를 지키게 되는. 사생활이 좀 노출이 되는 그런 효과까지 가질 만큼 퀄리티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차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더 애착이 갔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차가 연식이 있다 보니까 좋게 표현을 하면은 뭐 클래식한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차를 타다가 다른 차를 타면은 다 좋아 보여요. 신세계를 경험하죠. 맞아요. 요즘 차들이 이렇게 잘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게 요새 차 시동 걸 때 웬만하면 버튼식이잖아요. 네. 이 친구 키 꽂아야 돼요. 굉장히 클래식해요. 그리고 일단 단점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악스 라인이 없고요. 블루투스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번잡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서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그런 차? 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코너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훌륭하다라는 저희들만의 평가가 있어요. 푸조 동호회에서요. 네, 맞아요. 사실 뭐 BMW하고 이제 비교도 뭐 밀리지가 않는다라고, 드라이빙 능력이 사실 저희는 꽤 괜찮은 편으로 보고 있고요. BMW랑 다이다이 떠도 저희는 뭐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 내구성이 좋아요. 차랑 결함에 관련해서 벤츠나 BM이나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결함에 관한 뉴스가 종종 나오는데, 푸조 차량이 생각보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없고, 이 차를 계속 오랫동안 몰고 다니신 차주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차 연식에 대비해서 부식이 거의 잘 없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차 내구성도 좋고, 제가 최근에 차를 좀 바꿔야 될 사정이 있어서 지금 QM6를 몰고 다니고 있는 중이긴 해요. QM6를 갖고 와서 차를 비교하다 보니까 단차나 여러 가지 이런 플라스틱 부위들이 있잖아요. 네. 비교해보면 이 차가 그런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마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 제가 한번 일전에는 헤드라이트 앞에 껍질이 벗겨지는 현상이 있어서 디테일링 샵에 가서 차를 맡긴 적이 있었는데, 사장님이 독일 3사 차량 위주로 이렇게 하시다가 푸조 차가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작업을 진행하셨는데, 나중에 얘기를 하시는 말씀이 독일 3사 차들에 비해서 그 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꺼워서 작업을 하는데 애들 많이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만큼 그래서 내구성이 뛰어나다. 네, 맞아요. 차를 굉장히 잘 투자를 해서 잘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차주는 지금 푸조 407을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 가성비는 장점이 아닐까요?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시장에서 연식이 있다 보니까 20만 킬로가 넘은 차가 많긴 해요. 제 차는 좀 특이하게 아직 7만 킬로대라서 아직 거의 뭐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차인데, 이런 선능에서 이 정도 중고차 가격으로 이제 구매하는 거는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차를 굉장히 잘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푸조 407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국내에서는 네임밸류가 많이 높진 않다 보니까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발품을 좀 많이 팔아야 되는 단점이 있긴 해요. 발품을 많이 팔으셔야 된다는 게 취급하는 업체나 부품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수리비 또한 비싼 편인가요? 센터를 가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을 굉장히 높게 부르고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센터를 잘 안 가요. 부품을 수급을 해와서 푸조를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는 업체에 가서 공임을 맡기면서 수리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국산차에 비해서는 조금 높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어떤 금액에 대한 부분. 제가 사실 차를 오래 타고 다닐 생각으로 타이밍 벨트를 교체를 진행을 했었어요. 센터를 가게 되면 아마 뭐 100만 원 넘게 부르는 금액인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부품을 수급을 해서 공임만 맡기고 진행을 했을 때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선에서 진행이 끝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친동생이 스포티지 R을 몰고 다니고 있는데 그 녀석이 타이밍 벨트 교체했을 때 20만 원대였는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면 좀 아쉬울 때가 있긴 해요. 제가 일전에 한번 뉴스를 본 적이 있었는데 보험사에서 싫어하는 차 브랜드라고 해야 되나? 그 중에서도 푸조를 제일 기피를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약간 높은 뭐 수리비도 좀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실내 인테리어가 사실 지금 봤을 땐 약간 올드하긴 한데 많이 올드하죠. 요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싫어요. 이런 은색 내장재 이런 거는 좀 용납이 안 되긴 해요. 마음 같아서는 스티커를 발라서 카본 형식으로 덧대기를 할까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그냥 포기하고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하만 카돈이라고 딱 써있어요. 이게 안 돼요. 제 스티커만 붙여놓은 거라서. 요거 약간 갬성으로. 갬성이. 근데 그 갬성에 더불어서 옆에 MP3라고 써있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수동식 땡기는 사이드미러도 있고 하는데 맞아요. 근데 그 나름의 또 감성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네. 본인만 만족을 하고 차에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차의 단점 하나만 같이 얘기를 드리자면은 뒷자리가 좀 좁아요. 508 신형이 2019년에 나왔는데 제가 박람회 구경을 갔다가 타본 적이 있었는데 신형 508도 확실히 뒷자리가 좁더라고요. 푸조 차량이 만약에 이제 가족 패밀리카로 생각을 할 때 뒷자리가 좁은 거를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무튼 뭐 뒷자리가 좀 좁은 거, 차량 연식이 있다 보니까 좀 옵션이 많이 빠져 있어요. 핸들 열선이 안 돼서 겨울에 늘 장갑을 갖고 차에 타고요. 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악스라인이 없고 연결해서 쓰는 그 선을 꽂는 데가 없어서 사제로 많이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음악을 좀 듣는 걸 좋아하는데 블루투스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스피커를 차에다가 따로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풍부한 음질을 좀 억지로 청해서 들었던 그런 단점이 있긴 하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건 당연히 없겠네요. 없어요. 설마 지금 통풍 열선만 있어요. 통풍은 없고요? 1열 열선은 있습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진짜 얼어 죽었을 거예요. 차주님 이게 지금 2.0 디젤이잖아요. 사실상 소음이 약간 좀 들리는 것 같긴 한데 네. 소음은 어떻게 해요? 단점인가요? 사실 디젤 소음이 좀 있긴 하죠. 요즘에 나오는 차량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상대적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탁신TV 탁신 형님. 이렇게 멀끔하게 생긴 그 매드크라운 닮은 그 형님, 그 탁신TV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리라는 것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풀어가시더라고요. 내가 전에 탔던 차가 조용한데 지금 타는 차가 시끄러우면은 상대적으로 시끄러운 거고, 만약에 제가 그 전 차가 뭐 트럭이나 어떤 뭐 소음이 더 심한 차였다면 이 차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소음이 더 약하게 들릴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이드미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할 얘기가 있는데, 저는 사실 제가 첫 차니까 모르고 탔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지인 형님 있는데 YF 소나타를 타거든요. YF 소나타만 돼도 그 미러가 이렇게 굵게 나와 있잖아요. 거의 운동장이에요. 비교를 해보니까 제 미러가 이제 작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광각 미러로 바꾸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업체에서 이거 보더니 미러는 또 광각 미러래요. 이 자체가요? 그러니까 유리는 좋아요. 그런데 이제 사이즈 자체가 워낙 좀 작게 나온 그런 불편함은 조금 있습니다. 푸조 407에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1년 자동차세가 30만 원이 조금 안 되게 나와요. 보험료는 어떻게 나오나요? 제가 이 차가 첫 차다 보니까 초반에는 한 100만 원 선에서 나왔었고요. 지금은 90만 원에서 80만 원대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한 달 기름값은 어떻게 되나요? 연간 한 1만 킬로 정도 주행을 하고 있고 대부분이 시내 주행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세상은 넓고 차는 많다. 무슨 말인가요? 독일 3사에 대한 애정도가 높은
싶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눈을 돌려서 보면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차는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지식이나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을 잘 취합을 해서 차를 구매를 잘 하시고 관리를 잘 하고 다니신다면은 굉장히 신차 못지않는 어떤 만족도를 누리면서 차를 몰고 다닐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고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푸조로도 고려를 많이 해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형님들, 푸조 407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거 아니죠? 살포시 눌러주시고요.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계신 차주님들의 인터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연락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